유지의 산패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열을 가하거나 우리가 장기간 저장해서 일어나는 불쾌한 냄새라든지 아니면 맛이 떨어진다든지 영양가가 떨어진다든지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저희가 산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산화에 의한 산패, 그 다음에 가수분에 의한 산패, 가열에 의한 산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에 의한 산패는 보시면 일단 유지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되죠. 그럴 때 이제 불쾌한 냄새라든지 맛도 나타나게 되고 영양가도 당연히 떨어지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 산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자동 산화는 그 불포화도가 높은 식물성 유지라든지 어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산패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화에 의해서 첫 번째로 가산화물을 형성하고요. 이 가산화물들이 휘발성 카르보닌 화합물로 분해가 되면서 좋지 않은 냄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가산화물은 일단 문제가 뭐냐면 독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 좋지 않은 냄새의 성분으로 보시면 뭐 알코올, 잠시만요. 뭐 알코올 냄새라든지 또 알데히드, 그다음에 산이나 케톤 이런 것들 등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가 느끼는 좋지 않은 냄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좋지 않은 냄새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점도가 증가하고 끈적끈적한 그 유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산화에 의해서 산패되는 경우에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유지들이 첫 번째 물과 반응을 해서 가수분해되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수분 또는 효소, 뭐 리파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되거나 산소와 만나서 가수분해되거나 이건 다 이제 저희가 가수분해에 의한 산패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가수분해에 의해서 지방이 글리세롤과 또 에스터게럽이 되지 않는 유리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상가가 올라가게 되죠. 상가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상가가 높을수록 산화는 더욱더 촉진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유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우유나 유제품이 변질이 되었을 때 리파제에 의해서 유지방이 가수분해되어 강한 이치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그 효소인 우유 같은 경우는 이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된 거죠. 유지방이. 그러다 보니까 산패되었고 좋지 않은 냄새를 또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가수분해를 일으키는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산이나 수분보다 효소가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수분해를 일으키는 이런 리파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식품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저온 저장하거나 아니면 열 처리를 해서 그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그죠 리파제가 효소니까요. 이 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유지방이 가수분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어디다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저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온 저장하지 않는 우유들은 또 어떻게 해요? 상온 저장하는 거, 멸균 우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상온에서 유효기간 안에만 보관하게 되면 산패되지 않은 우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의 유지방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유는 이렇게 보관되어야 하고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열에 의한 산패는 우리가 유지를 먹을 때 유지 자체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유지를 어떤 조리에 필요한 그 있죠. 조미료 그렇죠. 중간
뭐 튀김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튀겨 먹고 싶으면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튀김을 할 때 반드시 가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지는 고온으로 가열될수록 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가열에 의해서 가수분해 되면서 유리지방산의 생성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엔 가사나물 형성이 급속도로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열 중합 반응 촉진이라 그래서 분자량이 큰 이런 일단 가사나물이 생기고 나면 가열 중합 반응은 좀 더 촉진이 빠르게 되죠. 유리지방산들이 이제 막 생긴 것들이 또 다시 카르보닐 화합물로 막 분해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알코올, 알데히드, 산, 케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어때요? 점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가열하는 기름들은 거품이 무궁무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튀겨낸 기름들을 재사용하다 보면 열 전달이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기름이 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튀김은 첫 번째 들어간 튀김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해야지 익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지는 일단은 뚜껑을 따고 열을 가하거나 공기와 노출이 되면 산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보관을 잘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빛이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지방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착색병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빛을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햇빛 차단하여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근데 일단 햇빛을 차단하려면 용기에서부터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또 유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산소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뚜껑을 닫고 보관하시는 게 좋고 포장재 같은 것도 산소 차단하는 포장재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용했던 기름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보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나 철 같은 금속이 지방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조리도구로 금속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사용 여기 보시면 조리 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용기 사용을 피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철을 많이 함유하는 육류라든지 그 붉은살 생선 이런 것들을 튀긴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등어를 튀겼다든지 이런 것들 튀기고 난 기름은 버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방은 주변의 냄새를 쉽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밀폐를 잘 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지의 산패를 좀 막기 위해서 하나 뭐 가공식품의 예인데 항산화제를 넣어서 첨가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유지의 조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조리했을 때, 그러니까 유지가 하는 역할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향미를 줍니다. 유지가 우리가 조리에 사용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뭐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서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휘발성 성분이라든지 지용성 성분을 그 기름에 녹여내서 그 음식의 향미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 요리가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중국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 돼지고기, 뭐 육고기 그 원재료가 고기이긴 하지만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잘 살려낸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중국 요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즐겨 먹는 요리 중에 하나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름 자체가 특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물을 무칠 때 넣게 되면 음식의 향미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휘발성이죠. 이런 향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넣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향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올리브유, 버터 이런 거,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싱류 많이 사용하죠. 버터도 뭐 버터로 토스트 굽는 거랑 버터로 볶음 요리 하는 거랑 일반 식용유랑 하는 거 다르잖아요. 당연히 이런 유지들은 향미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고추기름도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기름에다 파, 마늘 볶아 향을 내어서, 중국 요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신채라 그래가지고 파, 마늘, 생강, 대파, 마늘, 생강 먼저 볶아서 향신채의 향을 낸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이야 돼지고기를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냄새가 덜 나지만, 사실 생선이나 그런 수조 육류들이 그 잡내라고 하나, 그 냄새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 냄새들을 잡기 위해서 특히 중국은 향신채 사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외에 향신료들을 넣어서 냄새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워낙 그 요리의 주재료가 육고기다 보니까 그 육의 어떤 누린내나 이런 걸 잡으려고 뭐 오향이라 그래가지고 팔각, 정향 뭐 이렇게 5가지 있거든요. 그런 걸 넣는데 사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오향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미식가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조차도 다 먹어보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기더라고요. 그만큼 이 유지가 향미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유지는 조리함에 있어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 사용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면 끓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열해도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물만 이렇게 증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뚜껑 열어놓고 물 계속 끓이면 시간 지나면 물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끓는 점이 180도에서 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넣어서 기름에다 조리를 하게 되면 물에 넣고 끓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익겠죠. 비열도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합니다. 빠르게 요리해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름을 이용한 튀김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 유지를 사용하는데, 먼저 튀김 기름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림 11-2에 보시면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 보시면 유지의 발연점 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마다, 오일마다 발연점이 몇 도인지 설명이 잘 돼 있네요. 한번 보시고, 일단 저희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유라든지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다 보니까 튀김용으로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물이나 유화제가 같이 들어있는 버터, 마가린 이런 것도 튀김 용도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튀김에 적합한 기름은 정제가 아주 잘 된 뭐 대두유라든지 옥수수유, 그렇죠? 면실류.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270에서 280 정도 되네요. 콩기름이 230에서 240, 면실류도 23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또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다양한 게 있긴 한데, 좀 더 저희가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름을 잘 선택을 했다면 튀김에 적합한 온도도 사실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튀김에 적합한 온도는 표 11-1에 이제 식품 4가지로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튀김 몇 도에서요라고 했을 때 180도에서 한 2 내지 3분, 이걸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종류나 식품의 종류라든지 또 크기, 또 튀김옷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나 또는 튀김옷의 두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튀김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해요? 그러면 180도, 160에서 180 사이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당 성분이라든지 레시틴 같은 유화제가 함유된 식품일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수분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야지 튀겨지는 건데 수분을 오히려 머금고 있고 또 유화제라는 성분이 안에 있다 보면 기름을 반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튀겨냈을 때 튀긴 음식 속이 이제 기름이 들어와 있으니까 질척해지고 흡유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기름 온도가 또 너무 높아버리면 속이 익기도 전에 겉이 타버리죠. 그래서 이 흡유량에 보시면 튀김 온도가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 160에서 180도까지 도달하기 전에 튀김용 식재료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흡유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절한 온도를 이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려면 기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두꺼운 재질의 튀김 용기를 사용하라 했고 재료를 한꺼번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튀김할 때 이 두꺼운 재질의 튀김 용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온도 변화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금속 용기 이게 금속으로 또 직경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직경이 넓어야 좋아. 저번에 시간에 설명했죠. 직경이 작은 펜이고 이렇게 두꺼운 재질의 금속 용기로 이런 펜을 사용하시면 일단 온도 변화가 급속하게 서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나마 기름 온도의 변화가 작다는 거. 두 번째, 두꺼운 재질의 이제 튀김 용기를 하나 사용하셨다면 두 번째는 튀기실 때 재료를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튀김 재료의 10배 이상의 충분한 기름의 양을 준비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한번 넣고 튀기는 재료의 양도 일단은 냄비에 기름의 표면적이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넣으셔야지 기름의 온도 변화가 적어서 맛있는 튀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양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적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튀기시는 그 제품이 너무 수분이 많다 그러면 일단은 아무리 우리가 두꺼운 재질 또 기름 충분히 준비했어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름의 온도를 상당히 저하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분을 좀 제거시키신 다음에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냉동식품 같은 거 튀기실 때도 튀김 옷을 입힌 식품은 냉동 상태에서 바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좀 해동했다가 넣을까? 돈가스 같은 경우 실온에서 해동하시면 안 되잖아요. 급식에서도 돈가스 튀길 거다 그러면 튀기기 직전에 냉동실에서 가져와서 바로바로 튀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겉에만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버리면 속이 익기도 전에 아마 테두리만 빨리 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튀김옷이 있는 식품은 냉동된 그 상태에서 바로 가열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옷이 입혀지지 않는 식품은 약간 반해동 상태에서 튀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옷을 이용한 튀김 온도 확인은 표 11-2에 나와 있어요. 이건 그림이고요. 표 11-2에
이거죠. 튀김옷을 이용한 기름의 온도 확인 방법. 막 소금 뿌리시는 거 있는데 소금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140에서 160도, 170에서 180, 195, 190도 이상 되면 튀김옷을 넣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없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근데 요즘에는 다 그 비접촉식 표면 온도계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온도는 확인하시고 튀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의 조리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지를 저희가 첫 번째 향미 받고 두 번째 열 전달 매체 봤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튀김옷으로 튀김옷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유지를 조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튀김옷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튀김옷이 무엇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함유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일단 튀김옷을 만드실 때 밀가루를 사용하시면 강력, 박력, 중력 중에 무엇을 사용하라 그래요. 그렇죠? 글루텐 함량이 낮은 반드시 강력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글루텐이 많으면 일단 튀김옷 질겨지고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해서 튀김옷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씹었을 때 눅눅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력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박력분이 없어서 중력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밀가루의 절반을 무엇으로 대체하라 그랬어요? 전분으로 대체하셔서 조금 묽게 만들면 바삭한 튀김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박력분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젓가락으로 저으셔서 글루텐 그나마 있는 글루텐 형성을 최소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튀김옷에서는 글루텐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바삭하지 않은 튀김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튀김옷을 만들 때 또 하나 들어가는 재료들이 달걀하고 중조가 있는데요. 달걀의 역할은 글루텐의 형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튀김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들어가야 되는 물에 물을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를 달걀로 대체를 하시면 이 글루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 유지에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달걀 단백질이 열에 응고하면서 수분을 밖으로 방출시켜요. 그래서 이제 튀김을 좀 단단하게 해주고 바삭하게 해주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글루텐 형태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라 한다? 튀김이 우리가 먹었을 때 튀김이 단단해지고 바삭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달걀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이런 바삭함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이 많이 넣으시면 튀긴 후에 쉽게 눅눅해지는 현상이 있죠. 달걀을 많이 넣으시면 돼. 그래서 달걀을 좀 많이 넣으셨다고 생각하면 튀긴 후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시는 중조인데 중조는요 우리가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또는 식소다, 베이킹소다가 이게 중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튀길 때 가열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생과 동시에 수분도 증발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삭해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달걀에 비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바삭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단단한 튀김옷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밀가루에 0.2%만 넣으시라는 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제 돌이 됩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그 온도 반죽 온도 세 번째로 해가지고 반죽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반죽 온도는 15도씨가 적당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 글루텐이 수화가 굉장히 적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글루텐 형성이 덜 되는 거죠. 이 온도가 그래서 이제 수분의 증발이 잘 돼서 오히려 바삭한 튀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얼음물로 반죽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실온의 물은 온도가 15도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반죽을 하면 튀김이 바삭해진다라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도 튀김옷을 어떻게 바삭하게 하느냐, 눅눅하게 하느냐에 큰 역할을 준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삭한 튀김옷을 만드는 법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